대통령에게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동의를 하라 그랬잖아. 그게 내 기억에 2주 전에 우리 시청자들이 분노하면서 갖고 왔던 기사 같은데? 그죠? 예. 지난 2주 전에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각서를 쓰게 했어. 승복 서약서. 그쵸? 예. 그래. 그 승복 서약서를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는 탄핵 그 결정에 승복하라고 얘기해놓고 뭐 왜 이제 와서 또 반대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예. 왜냐면 불과 2주 전에는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유리했거든.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예.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7인 체제를 만든 다음에 2명만 조져라. 그러면 탄핵 기각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던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국민들은 그 탄핵 심판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도 요구했을걸? 그죠? 나한테도 요구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니들이나 탄핵 인용됐을 때 승복해라. 그 얘기했잖아. 기억나죠? 나 탄핵 인용에 대해서 그 승복해라. 당연히 헌법재판소 결과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2월 13일 일이었어요? 예, 2월 초? 분명히 기억했죠. 내가 그때 우리 시청자들이 뭐라 했냐면, 야사당이 미친 것 같다. 왜 이런 약속을 하죠? 이러면서 그때 갖고 왔어.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탄핵 그 심판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하라고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해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 그걸 야사당이 동의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그 막 우상호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아니라 그때 우상호를 막 욕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야지. 그러면서 내가 너네 탄핵 인용된 다음에 너네도 승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 들은 사람 손? 예. 그 들은 사람 손. 맞죠? 그때 자유한국당이 얘기했어. 먼저 2월 10일까지는요. 탄핵이 기각되는 분위기였고,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해. 그래서 더민주에서도 좋다. 그거 합의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탄핵 인용되면 승복해라. 그런 거야. 예. 정치권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 약속하라. 저 이때 주호영이 2월 7일에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여야 대통령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 분명 지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막 시비를 걸면서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당연히 이 결과에 따라야 된다. 대신 너네들도 탄핵 인용되면 그때 너네들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자기네들이 먼저 탄핵 심판 결과를 따르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개소리지?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이 안 되면 자기네들은 뭐 승복할 수 없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왜 하냐고. 원유철, 주호영 이런 애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때 막 지네가 이길 것 같으니까 결과에 승복하라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냐.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때 분위기가 기각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주호영, 원유철 이런 애들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그 탄핵심판 결과를 승복하라고 막 강요를 한 거야.
그리고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자니까 결과에 승복하겠다.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라고 한 거 아니야. 그때는 사실 어쩌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였어. 그러면 니네들도 받아들여야지. 니네들도 받아들였어야지.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지네들이 먼저 승복하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못 받아들이냐고 지랄을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보면 매 순간이 정말 다 모이고 모여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선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작년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막 열심히 마음을 모아놨는데 막 팟캐스트에서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막 정청래 뭐 터지고 그럼 막 사건이 터지면 막 여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이 또 덩달아서 막 이리 갔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좌절과 절망하겠어. 그래서 모든 언론이 다 같이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고 날마다 방송했잖아. 그럴 때 사실 야권이 이겨야 된다라는 이 야권이 전세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밖에 없었고 거의 다 모두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끝까지 뭐라 했어요?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텼던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결과 우리가 이겼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쟤네들이 그러니까 딱 작년 그 총선 때랑 똑같아. 지금 날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날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을 겁주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노인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막 전파해서 그 얘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서 보내온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 가족들 몰래 유튜브에서 이상한 내용을 찾아보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도 막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건 이 젊은이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제보 내용에는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야. 뭐냐 하면 다른 가족들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잖아. 그죠? 다른 가족들은 다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 이 고립된 남자 어르신이 그 탄핵 반대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어르신은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게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비행 노인이 된 거야. 그러다가 막무가내잖아요. 황교안이가 군 미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때는 많이들 군대를 뺐다. 그러니까 황교안만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막 우기실 때 이거는 막 논리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황교안이의 미필이 그 당시에는 뭐 군대를 많이 뺐다. 소위 이제 1980년대 무슨 말이 있었냐면 실제로 내가 어린 시절이었잖아. 그때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구분이 있었어. 그래서 신의 아들은 면제, 그 다음에 또 모의 아들이 방위,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은 현역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80년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참 많이 뺐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은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맞다. 그래갖고 이제 신의 아들은 면제, 권력자의 자식들은 다 면제이고 장군의 아들은 방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아들은 현역을 가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교안이가 그 군역을 미필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볼 때는 박근혜가 저지른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거야. 국정을 농단한 것도 죄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모르는 노인이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이런 분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돼. 왜 법치주의가 필요한가? 왜 민주주의 국가에, 사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게 빨갱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박정희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가 공산당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이승만 박정희가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맞다고 그럴 거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돼. 맞아요. 예. 이승만 박정희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께 맞습니다 해놓고 설명해야 돼.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고, 지금 뭐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우리 요원들이 막 지금 방해 중이야? 이분 전공이나 직업이 뭔지, 예,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 안 보이는군요. 자, 좀 기다려. 내가 그 질문에 답해줄 테니까. 망치 부인의 전직과 전국을 알려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 집중하세요. 예. 지금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할게요. 그 어르신들한테, 아버지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수호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미국이 도와줘서, 미국과 이승만이 북한과 소련으로부터 공산당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럼 어르신들 당연하지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로 이 남한이 지켜줬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번 딱 찌워드린 다음에 설명해야 돼.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갱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국가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주의.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지지자들이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뜻이 뭔지 몰랐던 거죠. 예. 여기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예, 그 정치적인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칠 때 요게 윤리 교과서에 나온 구절이에요. 자유민주주의란 뭘 얘기하느냐?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야. 그럼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의 자유. 그 신체의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사생활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정치적인 자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중에 자유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를 아무도 함부로 잡아두거나 강제로 뭘 시킬 수 없다. 그게 신체의 자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 사상의 자유야.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집회하고 결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럼 집회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공통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켓팅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행위, 그게 집회야. 그래서 집회 신고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행진 코스가 들어가요. 그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이야.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는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부 다 자유권에 포함되는 거야. 무엇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자유주의가 아니었던 거야. 걔네들은 국가 통제주의자였고 전체주의였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야. 두 번째, 그 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국민이 주인인데 결국 주인이 국민이니까 이 나라를 운영해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냐?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개념이야. 자유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개념이다. 다른 말로 재헌헌법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제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라는 게 녹아들어있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신체와 정치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권이 보장돼야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나라를 운영해서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경제민주화의 개념,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개념이야. 내가 이걸 설명했더니 2007년 8년에 우리 요원들이 달려와가지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망치부인, 이 국민윤리 교과서가 이 망치부인의 수필집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이 북한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이잖아요. 네, 거의 뭐 우리 요원들이 망치부인을 너무나 위대하게 본 나머지 이 국민윤리 교과서를 망치부인의 수필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햇빛바다님,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의 정치 성향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 부분은 블랙리스트 사유가 되고요. 탄핵 인용되면 풀어드릴게요. 탄핵 기각되면 안 풀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건 개의 젖바는 소리였고, 실제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구금하고 지들 멋대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국가주의자 혹은 전체주의자라고 표현해야 돼. 전체주의자. 이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고 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주의. 그게 전체주의야. 히틀러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체주의자였다. 국수주의자하고 또 다른 개념이죠. 국수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를 중심으로 뭐든지 국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요게 국수주의고, 이 전체주의라는 말은 뭐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자유민주주의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이 국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무슨 이제 그러니까 뭐 자원민족주의 이런 것들도 이제 국수주의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수조원 때 최순실이 세탁했다. 저런 얘기는 지금 누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 스위스 비자금 이거 또 누가 주장한 거야?
또 이거 그거 저기 뭐야 최순실내 식구가 주장한 거잖아. 이 한겨레 신문이 왜 이러지 요즘에?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예. 노웅래가 누구더라? 노웅래가 더민주 국회의원인가? 지금 노웅래 국회의원이 저 주장을 한 거야? 저 노웅래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은 사람이야. 3대째 지역구 물려받는 사람인데, 지금이 저런 쓸데없는 얘기 할 때냐고. 그래서 증거는 제출했어요? 박정희의 수조 원대 그 재산을 세탁했다라는 증거 제출했어요? 지금 노웅래는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이 중요할 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지가 봤어? 증거 입수했어? 그 계좌번호 될 수 있냐고. 저기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우리가 프레이저 보고서를 다 못 봤어요. 그죠? 프레이저 보고서를 다 못 봤는데 그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 원문이 뭔데? 수조 원대 비자금을 최순실이가 은닉했다라는 최순실이 세탁했다라는 증거가 뭐냐고. 지금 그 박정희 살아있을 때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박정희 살아있을 때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수조 원대 재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소문이었어요. 그게 소문이었고 그렇게 수조 원대 재산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박근혜가 뭐하러 남한에서 저지랄을 했겠냐고. 나 진짜 이 노웅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꾸 하는 게 문제야.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귀족 집안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해. 뭐 하는 짓거리야. 능력은 없으면서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역구로 국회의원이 되어놓으니까 저런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이 중요할 때. 자 여러분 뭐 그러면 노웅래만 물려받았냐? 한나라당 대부분이 물려받은 애들이에요. 예. 새누리당 애들도 물려받은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 노웅래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이제 노웅래는 좀 다음번에 바꿔야 돼. 그 노웅래네 지역구의 당원들이 그 대를 이어 충성하고 있는데요. 그거 민주주의적 자세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국회의원직이 세습 지위야? 예. 경기 불황에 가계소득 소비 분배 모두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국민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를 빨리 탄핵하고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뭔가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서 어떤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온 국민이 다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예. 지금 나라 경제가 왜 이 꼴이 됐어? 박근혜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랄 연병을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다 떨어졌어요. 오른 게 있어. 집값에 올랐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치를 줬어. 우리 집이 노무현 대통령 때 5억 2천이었어. 우리 집이 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치로 5억 2천이었어요. 그러다 이명박 때 3억으로 떨어져. 거의 반토막이 되는 거야.
3억까지 집이 떨어졌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4억 3천으로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한 4억 원 정도로 올랐어. 그러니까 5억, 노무현 때 5억 2천이었다가 그때 이명박을 찍으면 집값이 더 오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명박을 찍었는데 이명박 찍고 나서 집값이 반토막이 났어. 그걸 박근혜 정부 때 이게 4억 이상 올라간 거야. 어떻게 올렸냐 박근혜가. 전세값 폭등을 가만 냅둔 거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전세값 폭등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야. 일부러 규제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전세값이 계속 올라야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거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고 집을 살 때만 대출을 해주는 집을 살 때만 대출해주는 걸로 대출 조건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거기가 전세값이 막 세상에 막 1억씩 뛰는 거야. 시골 아파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게끔 만든 거야. 그래갖고 집값이 올랐어.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도 오른 거야.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린 경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올랐는데 그러면 자산이 늘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이 사람의 기초 자산은 더 줄었어.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은 줄어들고 늘어난 집값은 뭐야? 다 대출이야. 대출만 늘어났어.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 됐어요. 뭐 대출 2억을 받았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만 낼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이자만 내던 대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억에 대한 원리금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돼. 한 120,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4인 가족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한 250만 원 받는단 말이야. 250에서 300 받으면 많이 받는 거야. 그 돈에서 13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줘야 돼. 원금 더하기 이자로. 150 내야 돼요? 한 150 정도를 원리금으로 원금과 이자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가계 폭탄이야. 그런데다가 지금 금리를 자꾸 올린다는 거야. 이 금리 문제는 누구 때부터 시작됐냐면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명박이 그때 이제 이명박의 친구들이 전부 다 아파트를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었어. 이명박 때 장관 후보가 400채인가 갖고 있던 놈도 있었어. 연인가? 집이 400채야. 40채가 400채. 왜 이렇게 집이 많으니까 땅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런 개소리 하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소유했던 게 뭐냐면 다 대출 받아갖고 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대출 받아서 사놓은 것을,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1억씩은 전부 다 대출인 거야. 최소 1억이. 그럼 400채면 400억이잖아. 400억에 대한 이자면 얼마나 크겠어. 근데 얘네들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쥐고 있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이명박 때 다 떨어진 거야. 네. 1000채도 있었나?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명박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지 친구들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놈들 유리하게 하려고 금리를 일부러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거야.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계속 집을 사라고, 빚 얻어서 집 사라고 이명박 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박근혜 때는 전세값 올라가는 걸 규제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전세값으로 집값을 치고 올라가게 한 거죠. 예.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진 집은 가구수보다 많은데, 지어져 있는 집이 가구수보다 많은데 전세나 월세 산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왜 그러겠어? 전부 다 살려고 집을 산 게 아니라, 거기서 살으려고 집을 산 게 아니라 팔려고 집을 사서 집값 올리기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집 팔고 이민 가는 게 정답. 예. 돈 많은가 봐요. 예. 이민 가서 외국인이 말 걸면 길도 못 가르쳐 주는 주제에 어디 이민을 가. 우리나라 집 팔아봤자 외국에 가서 월세 몇 달 내면 끝이야. 예.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명박 박근혜가 경제를 망쳤다 그러면 집 팔고 이민 가재. 예. 아니 외국인이 말 걸면 안 가르쳐 주고 도망가면서 무슨 외국이야. 이민 아무나 가? 뭐 한 2, 30억 있는 사람이나 이민 가는 거야.
2, 30억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지 뭐하러 이민을 가겠어. 안 그래? 예. 2,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얼마 많이 내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부자들한테 세금 안 건 나라가 어딨어. 예. 불확실성 크고 가계빚도 부담이다. 한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작년부터 지금 7.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요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동결한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명박 때부터 이제 이명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막 떨어졌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달러 가치를 우리나라에서만 높게 책정해 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950원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1200원에 교환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중고, 삼중고를 겪은 거야, 우리 중소기업이. 그래서 이명박 때 우리 중소기업이 다 망한 거예요. 이명박의 그 잘못된 환율 정책 때문에. 그러면 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 부시 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환금성이 떨어진 거야. 미국의 달러가 원래 옛날에는 그 1달러가 1달러에 어째 금으로 바꿔줬는데 지금 이제 부시 때 너무나 달러를 많이 찍어낸 거야. 그 이라크 전쟁하는 비용을 마련하느라고.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는 한 950원에서 900원 정도로 교환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명박이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고 1달러를 1200원에 바꿔준 거야. 어떻게 그걸 조정을 했냐면 달러가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 환율이라는 게 뭐냐를 알아야 돼.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1달러를 내가 갖고 싶어.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돈 얼마를 주고 1달러를 살 거냐. 이게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사려고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1달러가 필요한데 그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1010원 줄게. 그러면 이 1달러의 가치가 1010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환율이에요. 즉 그 정해져 있는 달러를 수량이 정해져 있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명박 때 외국에서 많은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를 정부에서 절반씩 다 확보해버리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서 돌고 있는 달러는 양이 정해지는 거야. 근데 이 중소기업이 외국에 가서 자원을 사오려면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은 1200원씩을 주고 달러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1200원을 주고 달러를 사가지고 외국에 나가. 그러면 옛날에는 이만큼의 쇳덩어리를 10달러에 팔았어. 그런데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만큼의 그 쇳덩어리를 살려면 20달러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800원, 900원 정도의 달러였을 때, 한 마리 1000원일 때, 그 10달러를 가져오려면 10,000원이면 됐잖아. 근데 이 철을 사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 사장은 20,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20달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1200원씩이잖아. 그럼 24,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 때 10,000원 주고 사오던 쇳덩어리를 이명박 때 환율 정책이 잘못되면서 10,000원짜리를 20만원인가? 아니야. 2만원. 예, 20달러라니까. 20달러. 그 10달러를 주고 샀던 쇳덩어리를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20달러를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그 20달러를 살려면 그 중소기업 사장이 1,000원이면 2만원을 주고 20달러를 사서 쇳덩어리를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 이명박이 잘못된 환율 정책을 펴가지고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달러를 1,200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때 10,000원만 주고 샀던 쇳덩어리인데 이명박 때는 24,000원을 줘야 이 쇳덩어리를 사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이 1.2배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이 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1달러라는 달러를 바꾸는 게 환율인데, 그 달러의 숫자를 정해가지고 나라 안에 20달러만 돌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졌어. 왜? 옛날에는 10달러만 주면 사던 쇳덩어리를 20달러로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200달러만 풀어. 그러면 200달러를 원래 1,000원으로, 그러니까 1달러를 1,000원씩 바꾸던 시절이면 20만 원이었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1,200원으로 고정을 해놓는 거야. 24만 원을 가져와야 200달러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중소기업 사장들은 그 1달러를 1,200원을 주고 바꾸기 위해서 더 막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달러를 1,200원에 이제 바꿔. 근데 이제 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필요한 건 철 1kg다. 그러면 철 1kg가 원래 노무현 때 10달러였다. 그러면 이제 10달러를 우리나라에서 환율로 바꿀 때 1,000원이었다. 1달러가 1,000원이었으면 10,000원이면 10달러 바꾸잖아. 그러면 노무현 때는 10,000원을 가지고 10달러로 바꾼 다음에 10달러를 주고 철을 샀어. 그런데 이명박 때는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이 철의 가격이 일단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철 장사들이 야, 이 달러는 이거 20장 갖고 와야 돼. 유로는 10장이면 되는데 달러는 20장 갖고 와야 돼. 그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10달러짜리 철이 20달러가 됐어. 그럼 우리 중소기업 사장은 철 1kg를 사기 위해서 옛날에는 10달러 10,000원이면 10,000원 주고 10달러 사서 철 1kg를 샀는데, 이명박 때는 이게 20달러가 됐고, 그 20달러의 값이 노무현 때였으면 2만 원인데 그거 이명박이 환율을 일부러 잘못 정책을 펴가지고 24,000원을 줘야 20달러 사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은 10,000원이면 됐던 걸 24,000원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거야. 그러면 이 1kg의 쇳덩어리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24,000원으로 비용이 14,000원 올라갔으니까 납품값을 14,000원 올려줘야 되잖아. 근데 대기업이 뭐라 그래? 사장님, 입찰하실래요? 그대로 하실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24,000원 주고 사온 건데 10,000원에 입금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장님은 14,000원의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14,000원 손해를 뭘로 때웠냐?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는 거야. 어떻게 안 줬냐? 일단 한국인 노동자 자르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온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한테 너 돈 20%씩 나한테 맡겨라. 나중에 갈 때 내가 그걸 이자 붙여가지고 2배로 줄게. 그래서 20달러씩 이제 쭉 애들한테 돈을 안 줘. 그게 14,000원이 이제 쌓였다. 그러면 얘가 불법 노동자다 고소를 해. 그러면 14,000원 띄어먹은 거를 비용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한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지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삥땅을 뜯고, 중소기업이 그런 짓거리를 하게끔 대기업이 납품값을 안 쳐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개판이 된 거야. 이명박 때부터. 예.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게 된 게 이명박의 잘못된 환율 정책 때문이야. 중소기업이 망한 이유.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대량 해고를 할 때 굉장히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숙고하고 그래도 대량 해고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 근데 이명박은 어떻게 해요? 대량 해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쌍용차 사태야. 이명박 때 대량 해고에 대해서 노사정 협의회고 뭐가 없어. 그냥 선언해버린 거야. 노동자들이 반대하니까 경찰 투입해갖고 짓밟아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 공업용 그 커다란 해머로 노동자들 두들겨 패는 장면 나오잖아. 그게 이명박 정부가 한 짓이야. 그래서 지금, 근데 박근혜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무능한 경영인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면서 커미션을 받은 거야,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특히 이 해운업의 양대 해운업이 이 오너들이 죽은 다음에 부인들이 물려받았는데 이 부인들이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세계 7위였던 해운업이 망한 거야.
그럼 이 해운업이 망하면서 조선업도 망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부산, 울산 일대에 지금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야. 부산, 울산에서요, 연관 산업이라 그러잖아. 배 하나,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으면 배는 얼마나 많았겠어. 더 덩치가 큰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산, 울산 일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갔던 데가 울산이에요. 1인당 GNP가 제일 높았던 데가 울산이었어. 서울보다 부자였어, 울산이. 예. 그리고 이제 울산이 왜 그렇게 부자였냐면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이런 게 전부 다 이 울산을 중심으로 화학 공장, 정유회사 이런 게 다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많았어. 그래서 그 울산이 그 뭐라 그러나 풍류 문화가 되게 발달하고, 그리고 막 이 울산에 이쁜 여자들 다 모여 있고 막 그 뭐라 그러나 맥주잔이라든가 뭐 이 그 뭐라 그러지? 뭐 춤추는 거,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게 울산이었어. 그런데 지금 울산이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죽어가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업이 망한 건데, 조선업이 망한 이유가 뭘까가 중요해요. 이게 옛날에 조선업이 굉장히 컸던 시절은 그 옛날에는 물류라 그러잖아. 가령 우리나라 옛날에 자동차 수출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 배에다가 막 자동차를 싣잖아요. 그죠? 배에다가 막 선적을 해가지고 배로 자동차를 해외로 가져갔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가장 세계에서 자동차를 많이 샀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동차를 배로 옮겨? 안 옮겨. 뭐라 그러나, 그 나라에서, 수출 국가에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들어 팔잖아. 그래서 조선업이 망한 거야. 현지 생산. 옛날에는 엄청나게 물건을 만들어서 배로 날랐어. 배로 막 날라줬는데 이제는 다 현지 생산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대량 해운 수주가 없는 거야.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원 나르는 게 다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해운업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해운업에서 내세운 게 크루즈 아니야. 크루즈 산업. 그래가지고 승객을 여객선 사업에 뛰어들어서 계속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로 여행을 많이 다니자. 이러면서 지금 크루즈 여행을 만드는 건데, 예. 그 크루즈 여행은 기본적으로 승객이 타야 돼. 그러면 승객은 뭐가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크루즈를 탈 거 아니야.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크루즈를 타겠어?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꾸만 뇌하트는 뭐지? 예. 지금도 5월 달에 무슨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휴일이 생기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임시휴일을 만드는 이유가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런다. 우리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주장이잖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소위 보수 정권을 수립해주면 그들이 경제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제를 살렸냐? 경제를 망쳤어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당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와. 제로로 만들어서 와.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를 위해서 또는 어느 특정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쓰려는 예산을 노인 예산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국가 예산을 이 한나라당 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지네 지역에 갖다 다 쏟아붓는 거야. 건설 예산으로. 주로 다 건설 예산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맨날 길 새로 깔죠. 근데 길 새로 까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 작업복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그 다음에 그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 그리고 안전공사를 위해서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공사를 해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삼청업체예요. 건설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권력자들이 따. 뭐 이 호남에서는 뭐 국민의당이고 그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일 거 아니야. 따가지고 그 지역의 대빵 건설업자한테 넘겨. 국민 세금을. 그리고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얘네들이 커미션만 먹어. 한 20% 잘라먹고 80% 돈을 주고 하청을 줘.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그 국민 세금 80% 중에 그 20%를 뗀 나머지 돈, 그 돈에서 또 한 20%를 떼. 그리고 나머지 돈을 삼청을 주는 거야. 그런데 원자재 값이 이제 프로테이즈를 하지 말고 가격으로 할게. 가령 예를 들어 국민 세금 1억짜리 건설을 따가는 거야. 그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자기 동네 자기한테 후원하는 건설업자한테 1억을 줘. 이걸 공사 한번 해봐. 그러면 이 1억을 받은 놈이 2천만 원을 딱 챙겨. 그리고 8천만 원을 주고 하청을 맡기는 거야. 근데 이게 원자재 값이 8천만 원인데 그 도로 까는 아스팔트 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을 주고 하청을 줘. 그럼 하청업체에서는 8천만 원으로 도저히 이익이 안 남아.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서 또 2천만 원을 삥땅을 쳐. 그리고 6천만 원을 주고 삼청을 주는 거야. 그러면 삼청업체에서는 안전 질서라든가 또는 원래 이 일을 하려면 필요한 인원이 100명이야. 그러면 100명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10명만 쓰고 그 다음에 부자재 빼먹고 그래서 8천만 원이 필요한 공사를 6천만 원에 하면서 이윤을 챙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삼청업체는 한 1천만 원을 띵까먹고 5천만 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부실공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야. 원래 100명이 일해야 되는 걸 10명 시키고 그 임금 띄어먹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예산을 가져가도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하청제도를 없애야 돼. 그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선지급하면 안 된다고 봐. 세금을 선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띄어먹고 넘기고 이래. 그러지 못하도록 후불제로 가야 된다니까? 세금은 제일 마지막에 줘야 돼. 그래야 마지막에 공사한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야. 나라에서 그 건설업체에게 대출할 수 있는 보증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이 실제로 건설한 업체가 공사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대출금을 나라에서 갚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예. 그래야 이 완공 시점에 돈을 줘야, 그래야 하청업체가 사라지는 거야, 하청제도가. 우리나라는 이 하청제도가 망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첫째,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이다. 무조건.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지 않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규직의 돈을 낮추려고 하겠죠. 그죠? 정규직의 돈을 낮추려고 할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거야. 최저시급은 10,000원으로 올리고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하나 세우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OECD 평균 노동을 지켜라. 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노동시간이 44시간이야. 42시간인가 44시간이야.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보통 60시간 이상을 일해. 그럼 60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3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2사람이 일하는 거야. 그러면 그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을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예.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필요한 이 사람한테 60시간씩 2명을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 2명을 60시간씩 쓰고 있는 회사에다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1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일자리보다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거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업의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겠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 아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만 그걸 못하냐고. 다른 OECD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면서 40시간만 일 시키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대기업은 얼마나 무능하길래 그걸 못하냐고. 그지? 우리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기업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에는요, 3명을 8시간 연봉 7천만 원씩 주는 비용으로 계산돼 있다는 거야. 지금 자동차나 냉장고나 전화기나,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전화기에는요 8시간씩 연봉 7천만 원 받는 노동자가 일했다라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원가가 정해진다고, 가격이. 그러면 3명을 법정 연봉 7천만 원 해주고 8시간씩 3명 고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2명한테 그 연봉 1억만 주고 원래 2억 1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3명에 7천만 원씩. 근데 1억에 2명을 쓰면서 1억 원으로 2명 쓰면서 돈은 뿌리 까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망한다고 그래요. 예,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법적으로 10,000원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만 10,000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한테 어떻게 시급 10,000원 주냐,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데. 거기서 논리적 모순인 거야. 모두가 시급 10,000원씩 받게 되면 장사가 더 잘 돼요. 예. 모두가 시급 10,000원을 주면 장사가 더 잘 된다고. 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자 납세자야. 소비자이자 납세자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렇게 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야.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시급 때문이 아니야. 동네 골목시장까지 대기업이 다 치고 들어와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밥집, 술집, 찻집 전부 다 백선생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야. 자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시급 10,000원 때문이 아니라니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 권력자들의 프랜차이즈들이 자영업을 말아먹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은 좀 다 해봤고요. 자, 지금 김무성이랑 인명진이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있어. 이걸 보면서 쟤네가 왜 싸울까 궁금하죠? 왜 싸울까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임명진하고 김무성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합당할 명분 만드는 거야. 적어도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는데 찌글탕 싸운다는 건 반응한다는 얘기야.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지금 막 다투면서 최고로 막 대립하는 척을 해.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갈등 시기에 딱 화합하는 모습으로 합당하려고. 그치? 근데 그런 거지. 응. 지금 김무성이랑 임명진이 막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갈등을 막 부추겨가지고 최고점의 갈등에 이르러서 극적으로 합당한다는 어떤 그런 쇼를 준비한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이죠.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탄핵 국면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이명박 쪽 지지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어. 그러면서 박근혜 비리를 다 공개해가지고 전부 다 비리를 공개해서 박근혜에 대한 분노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계획은 맨 처음부터 뭐였냐면 박근혜와
일부 친박을 벌인다. 그리고 대거 탈당해서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든다. 그래서 호남을 끌어들여서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자. 요런 논리를 가지고 호남을 꼬셔서 제3지대 정당론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탄핵을 시작한 거야. 적어도 10월 말에. 그랬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에서 스텝이 꼬였어요. 박근혜 쪽가는 이명박 박근혜 당 애들이 두 가지 스텝이 꼬인 게 뭐냐면, 첫째는 사드. 얘네들이 이제 사드 배치를 선언했던 게 뭐였냐면, 목적이 안보 공포를 팔아서 전세를 뒤집으려는 거. 박근혜가 작년 7월 달에 안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공안 통치하려고 사드를 던졌는데, 왜냐하면 사드를 던지면 야당은 반드시 반대할 거다. 당론으로 반대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사드를 던져서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안 하고 시간을 끈 거야. 그 사이에 그 부동산 가격 얘기가 나오면서 이 성주 김천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드 얘기가 공안몰이가 아니라 여야 대결로 가게 된 거야. 여권 분열로 나타나게 된 거야. 경북 지역이 흔들리는 하나의 스텝이 꼬이게 된 거야.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탄핵이야. 박근혜 탄핵을 이명박 언론이 주도한다. 그래서 이명박 언론과 이명박 지지자들이 주도해가지고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서 박근혜와 이 갈라치기를 하고, 그래서 이명박 세력이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나오면 이제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안 되니까 그 호남을 일단 더민주에서 분리시킨 다음에 호남하고 이명박 당이 합쳐가지고 제3정당을 만들어서 제3정당으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움직임을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주도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계산이 거기서 또 어긋난 게 뭐냐면, 얘네는 탄핵이 더 빨리 될 줄 알았어. 11월 초까지 11월 한 초 정도에 탄핵을 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야. 그런데 예상외로 야당이 굼뜨게 군 거야. 탄핵 역풍을 생각해갖고 탄핵을 안 하고 버틴 거야, 야당이. 거기서 스텝이 꼬인 거야. 서둘러 탄핵하게 하고, 그래서 야당으로 막 핑계를 몰아갔어야 됐는데 반전을 꾀하면서. 근데 더민주가 끝까지 버틴 거야. 그래갖고 탄핵 일정이 한 달이 미뤄졌네. 그동안에 국민들이 촛불로 모이면서 박근혜의 만행을 너무 많이 공유했어. 그러면서 국민들이 깨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12월 9일에 탄핵할 때 그때 얘네들이 박지원을 동원해가지고 뭘 꿈꿨냐면 12월 2일에 탄핵하려는 일정을 12월 9일로 늦춰. 일주일 동안 그 박근혜로 가는 비난 여론을 더민주로 바꾸려고. 여당으로,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박근혜가 먹어야 될 용을 그 더민주로 바꾸려고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국민의당을 치면서 우리 방 식구들이 가서 국민의당을 막 공격하면 너는 수상하다. 그래서 박지원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고, 그래서 12월 9일에 결국 탄핵 의결이 되는 거야. 표결이 되는 거야. 국민의 분노한 민심으로. 그게 12월 9일까지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쟤네들은 계속해서 야당이 잘못한 걸로 몰아가려고 자꾸 추미애를 동원해서 뻘짓을 시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치고 쳐가지고 결국은 야당이 주도하는,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거야. 여기서 얘네들이 딜레마에 빠졌어. 지금 이명박 박근혜 당은 거기서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탄핵 재판이 1월 초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 그런데 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1월 중순, 1월 후반부부터 소위 문제의 인사들, 서석군이, 손범균이, 김평훈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이 땅을 움직여왔던 그 과거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권력, 그들이 움직인 거야.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원래 이명박의 계획대로 제3정당으로 부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다시 뭉쳐서 새누리당으로 다시 합체한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제 뭐 자유당으로 합체한다. 박근혜를 되살리고 자유당으로 합체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노선이 수정된 것 같다.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
자,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어떤 추측을 한 거죠, 추측. 예, 따라서 이걸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걸, 막 이렇게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소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박근혜 당이 스텝에 꼬인 건 첫 번째, 박근혜의 공안몰이, 사드를 던져 공안몰이 실패. 부동산 가격 문제로 실패. 그 다음에 이명박이 그럼 내가 주도하겠어. 그러면서 8월 달에 나타나가지고 제3세력을 만들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 라는 계획이 촛불 때문에 실패.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야. 아스팔트를 피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어떤 피바다냐? 보니까 오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웬 박근혜 지지자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자기 자해를 했어요. 예. 자해를 했어. 자, 지금 얘네들이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거는 어떤 피냐? 자해공갈단을 가동하겠다는 거야. 뭐요? 지금 얘네들이 자해공갈단을 가동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이거는 지네들이 처벌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피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지네들의 자해공갈단을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는 뭐야? 스마트폰. 절대 여러분이요.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촛불 나올 때부터 잊지 말라는 거 있었잖아. 뭔데? 언제나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갖고 있어야 돼. 동영상 모드로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옆에서 큰 소리가 나면 바로 찍어.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이상한 힘이 느껴지면 바로 찍어야 돼. 바로 돌아서서 주변을 찍어야 돼. 그래야 범인의 얼굴이 찍혀. 그게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안겨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휴대용 보디가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다. 걸어다니는 블랙박스? 예, 걸어다니는 CCTV.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을, 촛불에 나오면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든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찍으라고. 바로 찍어. 내일, 그리고 앞으로 3월 1일, 바로 찍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무조건 찍지 말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찍으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에, 그러니까 휴대폰에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료를 컴퓨터로 다 옮겨놔. 스마트폰에 있는 백업할 내용들을 컴퓨터로 다 옮겨놓고 내일 가벼운 저장 공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사고를 치면 그리고 이건 뭐냐? 자해 공갈하는 것도 찍어야 돼. 왜냐하면 쟤네들이 뭐라 하냐? 젊은 애들이 날 때렸다. 보험 사기 치듯이 젊은 애들이 촛불이 자기를 때렸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피 흘리고 지네들끼리 자작극을 벌인 다음에 우리한테 덮어씌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들 근처에 가지 말고 혹시라도 그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자해공갈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사건 현장을 계속 찍어야 돼. 잊지 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걸어다니는 CCTV, 걸어다니는 블랙박스. 예, 휴대용 보디가드.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항상 상황을 찍어야 돼. 그래야 뭐가 생기냐 하면 시비가 안 걸려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차를 타고 식당을 가고 있었어. 근데 앞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피하다가 그만 세워져 있는 남의 차를 이렇게 딱 스치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 주인이 안 나와. 그래서 거기다 쪽지를 써가지고 창문에다 꽂아놓고 그걸 사진을 찍었어. 그 다음에 사고가 난 위치 살짝 스쳐갖고 기스가 난 부분을 사진으로 또 찍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걸 상대방 주인의 문자로 보냈어. 주인으로 문자를 딱 보내놓고 그러면서 이 수리비가 얼마가 드는지 연락해달라. 안 그러면 그걸로 뺑소니로 시비 걸 수 있잖아.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원치 않는 갑작스런 사고로 만약에 어떤 사고를 내게 됐다. 그러면 절대 그냥 가지 말고 그때 조치를 취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돼. 문자로 지금 잠깐 나와봐라. 여기 당신 차가 잘못됐다. 우리 차가 잘못해서 긁었으니까 나와봐라. 문자를 보내.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의 그 차에다가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는 상황을 설명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쪽지를 붙여놓은 걸 사진을 찍어. 그래서 보냈어. 다 해서 딱 보내놓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수리비만 받아가더라고요. 예. 이게 옆으로 친 거기 때문에 옆으로 친 거라서 블랙박스로 이게 안 잡혀. 예. 블랙박스로는 이게 충격 당시에 이벤트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스친 거기 때문에 이게 블랙박스로 안 잡힐 수 있어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 안 돼. 그거 왜냐하면 이 동네 CCTV에 다 잡혀요. 보안용 CCTV에 다 잡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법적 증거를 남겨놔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돼. 난 내일, 혹시라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키세요. 왜? 그게 다 돈이야. 사실 내가 그 독일, 됐다. 예. 그 다 돈이에요. 여러분께 나중에 큰 보답이 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네, 그 기쁜 마음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세요. 네,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소송비로 들어와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예, 내일 사실 우리가 돈 받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 뭐 누구누구는 돈 받고 집회 나간다는데 우리는 돈 받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한몫 챙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증거가 있어야 돼. 어떤 증거? 예, 스마트폰 증거가 있어야 돼. 아이, 왠지 야바위꾼이 된 느낌? 네. 자,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막 세상을 흐리고 막 억지 주장을 퍼뜨려서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에 절망감을 심어서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시에 곡을 붙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촛불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의 투쟁이 계속돼야 되나 싶으시죠? 우리 독립운동했던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3월 13일이라는 시간이라도 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시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싸웠던 우리 선배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온 거야.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36년을 싸웠어요. 선배가 죽으면 후배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이어가며 싸웠어요. 우리는 끝이 보이는 투쟁인데도 지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목숨을 잃고 불구의 몸이 되면서 기약도 없는 싸움을 했어야겠어요. 얼마나 길고 긴 36년이었겠어. 우리는 고작 요 3개월도 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07년에 정미의병으로 나선 한 농민군을 어떤 선교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얇은 한복을 입고 이 곡괭이를 들고 있는 그 농민군에게, 의병에게 당신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싸움을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농민군이 하는 말이 노예로 사느니, 일본군의 노예로 사느니 조선의 자유민으로 죽겠다. 그게 1907년에 무지랭이 농민이 곡괭이를 들고 외친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분들보다 더 넉넉하게 교육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혜택 받으면서. 그 시절 그 어른들은 그렇게 싸우다 죽었는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일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내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대열을 보시고 저 극악무도한 세력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합시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제가 내일 저는 1시까지 광화문으로 갈게요. 예. 근데 내일은 그 광화문 우체국역, 그러니까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 제가 있을 거예요. 네. 내일은 광화문 우체국 앞에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찾아오세요. 예. 만약에 우체국 앞이 가득 차면 그 맞은편에 그 파출소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 그 세종로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세 번째 모니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망치 부인을 찾으러 오세요. 예. 자, 내일 우리 2월의 마지막 셀카 찍으러 오세요. 예, 2월의 마지막 셀카를 찍으면서 우리 손으로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이길 수 있겠냐고 묻지 마라.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망,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엄마들에게 세월호를 인양해서 아이들을 그 엄마 품에 돌려주자. 그리고 힘없이 죽어간 그 죄 없는 신생아들과 그 산모들의 목숨값을 반드시 받아내자. 그게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뭉쳐있는 부대는 깰 수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분열되어 있는 부대는 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숫자가 작고 초라해도 똘똘 뭉쳐있는 부대는 깰 수 없어요. 내일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소송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업해주신, 오늘 업을 해주신 5,845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1시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영민아 전화 좀 받아줘. 내일 낮 1시 광화문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별하별 방해가 다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고 갑시다. 예. 내일 날 1시 광화문에서 만나요. 어우.
오늘 방송은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개방 얼립니다. 본방으로 오세요.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까 지금 녹화 시작 전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고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가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의 그 유작 시를 가지고 방금 노래 부른 그 분이 작곡자이시래요. 그래서 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 노래는 그 독일에서 송구영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른답니다. 예.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 제가 2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